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은요 저 멀리 태국 뉴스부터 전합니다. 17일째 동굴에 고립돼 있었던 태국의 유소년 축구단 어젯밤 4명이 추가로 구조되면서 지금까지 8명이 나왔고 5명이 남았습니다. 17일째 깜깜한 동굴 속에서 씩씩하게 버텨주고 있는 소년들도 참 대견하지만 이 소년들을 구하고자 전 세계에서 자기 시간 들이고 자기 차비 들여서 자발적으로 모여든 이 구조대원들을 보면서 인류애라는 게 거창한 구호가 아니구나. 이게 바로 인류애, 사랑이구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일본으로 눈을 돌리면 지금 190여 명이 실종되거나 사망하는 최악의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 이 와중에 아베 총리가 자민당 동료 의원들과 함께 술판을 벌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국민들은 눈물 짓는데 정치인들은 나 몰라라 하는 블랙 코미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 같아서 씁쓸해지죠.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예, 오늘 첫 포인트 뭐부터 봐야 됩니까? 김정은을 향한 트럼프의 확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과 맺은 계약을 나는 믿는다 이런 말을 밤사이에 했어요. 네, 두 사람 사이의 계약, 더 중요하게는 두 사람이 한 악수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킬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언제나처럼 트위터에 올린 글인데 네. 최근 북미 관계가 썩 매끄럽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그린 라이트를 켜보인 것이죠. 어제 문정인 특보 인터뷰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 지금 크게 보면은 잘 가고 있다. 걱정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도 그 낙관론에 힘을 실어준 셈이네요. 맞습니다. 또 며칠 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간 회담 이후에 북한은 미국이 강도적 요구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강도.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김정은을 확신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에 대한 화답 차원이기도 하겠죠. 다만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믿고 있으니 잘해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런 뜻에서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무역 압박을 받는 중국이 북한에 부정적 압력을 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길 바란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신뢰와 압박 두 가지 뜻이 함께 실린 발언이다. 이렇게 들리네요. 네네. 그렇죠. 예. 다음 포인트 보죠. 네, 90도 허리 숙인 이재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데 그곳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하고 만난 거예요. 네, 어제 삼성전자의 인도 현지 신공장 준공식장에서였습니다. 예, 예.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지난 2월에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에 첫 공개 일정이고요.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도 이번이 처음이죠.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은 문 대통령이 행사장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자 허리를 90도로 숙이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5분 정도 따로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공장 준공을 축하한다. 한국에서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 이재용 부회장은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예, 예. 이 부회장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긴 진행 하거든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잔뜩 위축됐던 그의 보폭이 다시 좀 넓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네요. 예, 문재인 대통령 오늘 인도 총리하고 정상회담하죠. 네네. 여기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것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포인트요. 네, 외국인 이사까지 대한항공 판박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경영진 갑질 얘기가 나오더니 외국인 이사 얘기가 나오는 대목에서는 야 뭐야 대한항공하고 똑같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아시아나항공 지난 2004년부터 6년간 미국 국적자를 등기이사로 재직시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예. 잘 아시는 대로 외국인은 국적항공사 임원 될 수 없죠. 없죠. 대한항공 계열의 진에어의 경우에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등기이사였던 사실이 드러나서 현재 면허 취소를 포함한 처분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한항공은 등기이사였고 이 아시아나는 사회이사 중에 외국인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는 해요. 네. 어쨌든 두 항공사도 문제지만 이런 사안을 계속 묵인하고 걸러내지 못한 국토부의 책임 작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포인트 뉴스고요. 오늘 2부에서요. 어제 여러분 아시아나 승무원이 전하는 그 정말 듣고도 믿기지 않는 아시아나의 문화.
예, 회장님 찬양 문화 듣고 놀라셨을 텐데 이 인터뷰를 듣고 저희 앞으로 제보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중에 또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2부에 직접 들어보시죠. 김정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반기 원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집권당이 입법 권력마저도 손아귀에 들어간다면 대한민국은 균형과 건전한 견제와 비판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 또 모였습니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 재헌절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완료하자. 라고까지는 합의를 했습니다만 원구성 완료에 어제는 또 실패했습니다. 최대 걸림돌은 법사위인데요.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양보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법사위 어느 정도나 막강한 힘을 가졌길래 이렇게 여야가 모두 사활을 걸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예. 지금 이 상황, 이 줄다리기를 보면서 법사위원장 자리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건 법사위의 개혁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직접 만나보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을 해보죠. 노회찬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국회 상임위 자리가 16개 있는데 이게 다 같은 한 자리가 아닌가 봐요. 그렇죠. 법사위는 뭐가 그렇게 막강합니까? 왜들 그렇게 가지려고 해요? 네, 법사위의 이 역할에 대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일반 상임위와 달리 법사위는 일반 상임위원은 각각 자기 분야에서 고유한 법안들을 심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법사위도 그런 고유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법무부, 법원, 검찰에 대한 관리 감독과 관계 법안을 심사하는 게 자기 고유 업무인데, 예. 여기다가 다른 상임위에는 없는 추가 업무가 하나 더 있어요. 뭔가요? 모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다시 법사위로 와서 체계 작구 등을 심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상임위를 일단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를 가려면 한 번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법사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 법사를 통과해야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니까요. 예. 그런데 이때 이제 사실은 원래 법적으로는 체계와 작구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법의 어떤 위헌성이라거나,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어떤 정합성이라거나 이런 걸 따지게 돼 있는데 대단히 기능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왕왕 그 법의 본질적 내용까지 손대는. 예를 들면 특정 상임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무상급식을 갖다가 중학교까지 할까 고등학교까지 할까 논란 끝에 특정하게 합의를 봤단 말이죠. 합의를 봐서 가이드라인 정해서 법률화했는데 그것이 법사위에 와가지고 다시 그 내용이 다시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법사위에서는 그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이 법적으로 괜찮은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를 검토해서 본회의로 넘기면 되는 건데 본질적인 내용들까지 자꾸 심사를 한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걸러진 법안들이 실제로 있습니까? 실제로? 많죠. 예를 들면 어떤 것 떠오르세요 지금?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도 한데 법안에 따라서는 각 당 내에서도 찬반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당과 당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있죠. 근데 여하튼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법들은 해당 상임위원회 내에서는 실선 조선 여야가 합의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합의한 데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불만 있는 쪽에서 주로 야당 이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쪽에서 그걸 시비를 걸고 이거는 심사가 더 필요하다라고 묶어버리면은 그래서 법안심사 2소위 모든 상임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가 있는데 법사위에는 2개가 있어요. 법안심사 소위가 자신의 고유한 법안을 다루는 1소위가 있고 타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법안을 다루는 2소위가 있는데 2소위 넘겨버리면은 거기서 영원히 그냥 묶여버려요 발이. 묶여버리거나 이해가 되네요. 아니면은 굉장히 이제 지연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각 부처에서는 법안이 이제 그 부처에서 이렇게 신경 쓰는 법안이 법사위로 회부되면은 장관들까지 나서가지고 그 법안이 법사위에서 묶이지 않고 신속하게 통과시키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네요. A당하고 B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B당은 그 법안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지만 다수에 의해서 넘어갔어요 상임위를. 그럼 법사위에서 B당 사람이 다른 걸 핑계를 대면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 법안을.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가 무슨 로비 창구가 되고 있다 이런 말도 심심치 않게 들려요.
당연히 로비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법사위원이나 법사위 간사나 예. 법사위원장 이런 분들에게 부탁을 하게 될 경우가 왕왕 있는 거죠. 이게 듣다 보니까 실질적인 힘은 국회의장보다 법사위원장이 더 많아 보이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상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예. 이 문제는 법사위 내에서도 늘 논란이 됩니다. 왜 우리 법사위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된 것까지도 이렇게 다시 재검토해야 되느냐, 예. 왜 문제 삼느냐. 예. 그래서 해결책으로다가 예. 법사위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약칭이거든요. 예. 법제 기능과 사법 기능을 분리하자. 그래서 사법위원회 이름은 자신들의 고유 법안만 심사하는, 이제 사법위원회 하면은 사법부, 예. 법무부, 예. 그다음에 예. 검찰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원회와 예. 그다음에 순수하게 법적인 완결성을 위한 체계작구 심사만 하는 법제위원회로 이원화하자. 예. 이런 그러니까 법사위 개혁, 이게 국회 개혁 차원에서 법안까지 지금 제출돼 있습니다. 그거 지금 듣고 보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는 제안인 것 같은데 왜 통과가 쉽게 안 되나요? 이게 늘 국회 개혁 과제로다가 테이블에 오르긴 하는데 여야 합의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왜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하는 겁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그 현재와 같은 그런 법사위의 어떤 그 과도한 어떤 이 권력 행사를 예. 오히려 원하는 쪽이 있는 거죠. 참 지금 주로 이게 이제 지금으로서는 예. 현재 그 제1야당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장관들이 말이에요. 법안 처리에 시급한 게 있다. 이러면은 살짝 밤중에 점심 시간에 법사위원장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로비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거 이대로 괜찮은가? 그렇다 보니까 법사위원장을 우리는 뺏기면 안 된다. 마지막까지 대치하는 게 법사위원장 자리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사위가 이런 그 과도한 권력이 없다면은 그 법사위를 굳이 그렇게 법사위원장을 하려고 안 하겠죠. 지금 노회찬 원내대표님 청취자 질문이 들어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장관들이 찾아가서 로비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개연성이 충분하다. 혹시 직접 보신 것도 있냐? 이런 질문 들어오네요. 그 자리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봤다고 할 수는 없는데. 예. 그런 이제 그 얘기들은 국회 내에서는 많이들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상식입니까? 예. 공공연한 비밀. 그렇죠. 그 법안이 급하니까. 예. 그러면 그 해당 법사위원장 지역구 민원이라거나 예. 지역구 예산 배정이라거나 다 가서 줄 서요. 이런 데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서로들 이제 양보 못하겠다 다투는 상황인데 제1야당 논리는 그래요. 한국당 논리는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당이 법사위 맡아야 된다 이거고, 민주당 여당 논리는 상반기에 보니까 한국당 위원장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가지고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가 안 되더라. 그러니 우리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맡아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정의당 보시기에는 누가 맡아야 됩니까? 예, 저는 이 견제하는 거는 야당의 역할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견제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라는 거죠. 예. 법사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예를 들면 국회는 다수결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수가 아닌 당이 법사위원장 같은 요직을 맡아가지고 그 기능을 역이용해가지고 정상적인 법안 그 처리 진행을 갖다가 방해하는 식으로 일 처리를 한다면은 그거는 월권인 거죠. 그건 정상적인 견제가 아니라 그 합법적이지 않는 그렇죠. 그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월권적 이 권력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는 야당이 맞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 야당이 그런 역할을 해왔다면은 그런 방식의 그 야당에게는 그 방식의 어떤 활동을 하는 야당에게는 권한을 주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활동을 쭉 해왔던 야당에게는 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예, 그래서 제가 야당에 주더라도 그 야당이 꼭 자유한국당일 이유는 없다. 다른 야당들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드린 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의와 평화 모임 얘기도 사실은 나왔던 건데 지금 이제 며칠 남겨놓고는 사실상 그거는 물 건너간 얘기인 건가요? 아니면 가능성 아직도 있습니까? 아니
뭐 협상 과정에서는 뭐 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야당이 하더라도 그런 과거의 여러 가지 법사위의 고질적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필요한 게 아닌가. 예를 들면은 법안 이 근원적으로 뭐 법안 심사 이 소위를 없앤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법사위원장에 모두 목을 매는 것인가? 이런 이유가 있답니다. 그 자리를 누가 가져가는 거냐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개혁이 필요하다, 적폐청산이 필요하다. 지금 그 얘기를 노회찬 원내대표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30초 남았습니다. 노 원내대표님 하나만 여쭐게요. 네. 특활비 폐지 법안 발의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12명밖에 지금 함께 참여를 안 하네요. 이미 그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됐기 때문에. 예.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발의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실제로 이 법안 폐지, 특활비 폐지에 동의하는 분은 훨씬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늘이라고 그냥 생각만 하시는 거죠. 저희가 분위기 보니까 이거 폐지 안 되겠던데요. 국회의원들은 다들 폐지는 아니다, 그냥 개선하자, 이 정도 분위기 같던데요. 근데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예. 특활비 액수를 줄이고 꼭 필요한 특활비는 뭐 사용 내역을 공개한다는데 예. 공개하는 순간 그건 특활비가 아니거든요. 특활비는 뭐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 활동이나 수사 활동에 쓰는 돈인데 원래는 그렇죠. 예,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책정된 예산은 없앨 수 없으니까 예. 매달 받아가지고 그 대신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예. 내년에 새로 편성되는 예산에서는 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여전히 폐지가 맞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혈압은 괜찮으세요, 김성환 씨는? 저는 괜찮은 편인데 제 주변 분들 중에서는 혈압이 좀 높으셔서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죠. 네, 저도 뭐 정상 범위이긴 합니다만 저는 좀 낮아요 또. 낮은 분들도 문제죠. 아침에 이제 많이 피곤하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날 때 좀 힘들고 막 이럴 때 가슴이 막 뛰고 막 벌렁벌렁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도 있고. 근데 정말 이제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는 정말 고혈압 환자 많거든요. 네, 맞아요. 현대로 갈수록 더 많은데 고혈압이 혈압약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혈압약 대란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식약처가 발암물질이 들어갔다면서 고혈압 치료제 219개 품목을 갑자기 판매 중지 조치를 했거든요. 이때 제대로 된 안내도 없이 덜컥 판매 금지부터 내려서 환자들의 혼란이 아주 극심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정말 극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틀 만에 이 조치를 내린 지 이틀 만에 이 가운데 104개 품목은 안전하다면서 판매 금지 조치를 또 해제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 고혈압 환자들 뒷목 잡고 혈압 오르게 했던 식약처, 이 뉴스의 행간을 살펴볼까 합니다. 고혈압 환자들 혈압을 돋궜던 식약처. 일단 복지부가 뒤늦게나마 대책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항의 전화가 병원에 빗발치고 뭐 식약처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맞아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또 뭐 식약처 폐지하라 뭐 이런 청원까지 지금 올라갔는데요. 어제 저녁 무렵에 복지부가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된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환자들은 약을 처방받은 병원을 다시 방문을 하면 다른 약으로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복용 환자의 명단을 병원 측에 제공을 해서 병원 측이 또 안내하는 게 가능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 병의원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약국을 방문하셔도 되는데요. 이 기존에 처방받은 약을 가지고 가서 다른 약으로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복용 중인 약이 100인데 한 50 정도는 이미 먹었고 나머지 50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 50을 가져가서 이 괜찮은 약으로 바꿔주는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물론 이때 의료에 한해서 의료비는 모두 무료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미 돈을 내고 처방을 받은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다시 환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의약품 안전청이 원료 의약품 가운데 그러니까 이 고혈압 약에 들어갔던 원료 의약품 가운데 중국산 발사르탄이라는 걸 쓰는 약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발암 물질이 나왔다라고 발표를 하면서부터 이 난리가 난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대처를 뭔가 좀 체계적으로 했었어야지 혈압 환자들이 안심을 할 텐데
대처해서 오락가락 이게 그러면서 문제가 커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뉴스의 첫 번째인가는요. 예. 이례적으로 신속한 대처였다입니다. 식약처가 매번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뭔가요? 늑장 대응. 네, 맞습니다. 예, 뒷북 대응.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일인데 매번 일 터진 뒤에 뒷북 대응한다고 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엔 빨랐어요. 이번엔 굉장히 빨랐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닷새 전인 지난 5일이었어요. 예. 유럽 식약청이 중국 제지양 화이가 제조한 고혈압 치료제 성분 발사르탄에 2급 발암물질이 불순물로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회수 중이다. 예.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잘못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외국에서 확인을 하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약처가 곧바로 발빠르게 대응해서 검토에 들어갔거든요. 예. 하루 동안 국내에 시판 중인 혈압약 성분을 다 확인을 했고요. 예. 그래서 유럽 식약처 발표 이틀 만인 지난 7일 중국 제조사에서 제조한 발사르탄이 들어간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 219개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예. 환자들한테 발암물질이 들어간 약 먹으라고 할 수는 없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빠르게 판단 잘했고 중지를 시켰어요. 네, 여기까지는 좋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행간은요? 두 번째 행간은 너무 허겁지겁 빨리 달렸다입니다. 신속한 건 좋았는데 네. 문제가 있었습니까? 너무 빨리 달렸어요. 마음이 급해서 서두르다 보면 실수를 꼭 하게 되잖아요. 하죠. 뭘 빼놓거나 주변 사람들을 살피지 않거나. 예. 식약처가 딱 그랬어요. 어허. 신속한 대처는 잘한 일인데요. 문제는 여기까지. 급한 마음에 앞뒤 안 재고 앞만 보고 달리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식약처가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린 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 대부분의 병원이 오후 진료가 없어요. 없는 데가 많죠. 더구나 주말에 뉴스 꼬박꼬박 챙겨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놀러 가시고 그렇죠. 고혈압 환자들 대부분이 또 노년층이니까 더 그럴 수 있거든요. 인터넷, 모바일 뉴스들 잘 안 보시는 층들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 대책 없이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린 약품명만 인터넷에 딱 공개하고 복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병원이나 약국이나 이런 곳에다가 어떤 안내를 하라고 뭔가 지침을 없었어요? 주거나 이런 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냥 명단 발표만 쭉 하고 그럼 알아서 일단은 챙겨서 드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아하. 막 식약처 홈페이지 다운되고 병원 전화통에 불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변화통에 불러면 뭐 합니까? 받을 사람들 지금 다 퇴근한 상태인 곳들이 막 의사 많을 전화번호까지 텐데. 알아서 막 전화하고 야. 왜 나한테 발암물질 혈압약 줬느냐. 아니, 또 애꿎은 의사들만 거기서 의사들만 고생을 잡았던 거예요. 약국은 찾아가도 우리한테 아무런 지침이 없어요. 그렇죠. 바꿔드리고 싶어도 바꿔드릴 수가 없어요. 약사들도 고생하고. 병원에서 처방을 또 내려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허둥지둥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이제 급한 상황인 건 맞았어요. 근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환자들한테까지 닿을 방법은 없었는가 고민을 해봤으면 좋았겠다. 예. 한 번만 더 생각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일이었어요. 마지막 행간이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국민의 안전보다 식약처 안위가 더 걱정이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식약처 잘 안 알려줘서 그렇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죠. 식약처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많아요. 큰 일을 할 때 제대로 일을 처리 못합니다. 그래요? 여성 생리대 대란 났을 때 4개월 만에 시판 중인 생리대 다 조사했다 그래서 발표했는데 안전에 문제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유기화합물 딱 10종 검사하고 안전에 문제 없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오히려 화를 내기도 했죠. 살충제 달걀 평생 2.6개를 매일 먹어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 발표했는데 알고 봤더니 살충제가 검출되지도 않은 농장을 검출됐다고 발표를 하고 막 뒤늦게 다시 전수조사하는 소동빚이었잖아요. 예. 이렇게 언제까지 큰일 터질 때마다 국민 안전도 걱정이지만 식약처 안위 걱정해줘야 합니까? 식약처가 스스로 안위 챙기고 국민 안전 챙기는 게 더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요? 조금씩 나아지곤 있어요. 이번에도 신속하게 하려고 했던 그 노력은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또 이번에도 보완해야 될 것들은 없었는지 돌아보기를. 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발암물질 고혈압약 목록은요. 식약처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다고 합니다. 2부로 가죠. 청취자 1210님 애청자입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국회 특활비 이슈가 일회성 이슈로 끝나지 않도록 끝까지 방송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1210님.
김현정의 뉴스쇼 2부에서는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슈를 한 번 더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아시아나 항공의 그 이상한 이른바 기쁨조 문화. 어제 저희가 인터뷰를 했죠. 한 현직 승무원의 증언을 들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노의 문자를 보내주셨고 하루 종일 파장이 대단했는데요. 어제 이 인터뷰를 듣고 현직 승무원들의 제보가 저희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참 기막힌 것들이 많았습니다. 다 들려드릴 수는 없고 그중에서도 한 분이 용기를 내서 인터뷰에 응해주셨어요. 그분과의 인터뷰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시죠. 화요일 뉴스닥도 준비가 되어 있는 날이죠. 오늘 뉴스닥 상한가 하한가 살펴보고요. 또 생활 밀착형 토론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제 큰 이슈가 됐던 내용인데 아가씨, 도련님, 시아주버님 이렇게 시댁에서 부르는 호칭들에 대해서 성차별적인 용어다. 이거 개선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도 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상당수 사람들이 이걸 호칭을 바꿔보자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호칭 이제는 바꿀 때가 된 걸까요? 아니면 이것도 우리의 관습, 우리가 지켜야 할 문화인데 이걸 왜 고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짧은 토론 듣고 판단해 보시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예, 어제 한 아시아나 승무원의 용기 있는 증언. 회장님 오신다. 너는 울고 너는 안기고 너는 팔짱 껴라. 이 인터뷰 들으셨죠? 인터뷰가 나간 후에 저희 뉴스쇼 앞으로 제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좀 충격적인 내용들도 여럿 있는데요. 그 제보자들 가운데 한 분의 얘기를 오늘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분도 역시 현직 아시아나 승무원이세요. 감사편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신원보호를 위해서 익명과 음성 변조를 진행한다는 점 여러분들의 양해 구합니다.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사내 분위기가 어떤가부터 궁금해요. 기내식 대란 터지고 이어서 이른바 회장 기쁨조 논란까지 터지면서 지금 직원들 분위기가 어때요? 일단 모두 내가 사랑하는 회사인데 사실 많이 창피하고 또 이런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고 어찌 보면 우리 얼굴에 침 뱉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일부에선 이제 그만하자는 말들도 나오곤 합니다. 저도 사실 매우 창피하고 싫습니다. 하지만 후배들한테 이런 비정상적인 문화를 물려주고 싶지 않고 단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에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문화를 지금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다. 이 기회에 네. 털고 가자. 후배들에겐 넘겨주지 말자. 이런 각오로 잘 나오셨어요. 우선 말도 안 되는 갑질 중에 하나가 감사편지다 이러셨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출산 휴직 후에 돌아오게 되면 복직시켜줘서 고맙다는 내용의 편지를 회장님한테 써오게 합니다. 출산 휴가를 갔다 돌아왔는데 회장님한테 감사 편지를 써요? 네, 이렇게 복직시켜줘서 감사하다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써오게 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중간 관리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되면 다시 쓰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중에 가장 잘된 것들을 회장님에게 보여드리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출산휴가 3개월 그거는 어느 직장이든 다 갔다 오는 거잖아요. 네. 갔다 오면 복직시켜줘서 고맙다는 감사 편지를 쓰고 그것도 중간에 검사를 맡아요? 네. 누구한테? 교관들한테. 교관들한테. 내용이 좀 부실하다. 그렇게 되면 좀 더 회장님한테 더 고맙다는 그런 내용이 더 포함될 수 있도록 다시 쓰게 하는 거죠. 감사하다는 내용을 더 진하게 강하게 많이 집어넣어라? 네. 아니 지금 인터뷰하시는 분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전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는 순수한 어느 한 분의 선배님의 감사의 편지 한 장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된 한 장의 편지가 회장님이 좋아하신다 라는 말을 들은 순간 중간 관리자들의 지나친 충성 의혹으로 모든 복직하는 승무원들에게 관행적으로 쓰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가 진짜 우러나서 감사 편지를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회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본 중간 관리자들이 혹은 교관들이 이제부터는 다 써라. 출산휴가 갔다 온 사람들은. 네. 그럼 지금 출산휴가 갔다 온 여승무원들은 다 쓰세요?
미투 이후 그 이후로는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투 이후로 중단이 된. 그 전까지는 갔었던. 그런가 하면 1,000마리의 학을 직접 적거나 혹은 어디서 구입하거나 해서 회장님한테 선물을 했다. 이런 제보도 저희가 들었는데 이건 좀 아는 게 있으세요? 네, 그 성편지를 시작으로 중간 간부들의 충성이 지나치게 된 거죠. 회장님을 위한 이벤트를 기획하게 된 겁니다. 1,000발의 종약은 휴직 내내 회장님을 생각하며 한 마리 한 마리 정성껏 감사의 마음으로 접었다고 말하고 교관들이 시켜서 그걸 회장님한테 드린 겁니다. 아니 뭐 자발적으로 감사편지 쓰고 학 접고 이랬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나 해야 하는 의무와도 같은 관습이었다면 저는 이게 참 믿기지 않는데. 네. 종이학 말고 추석쯤 해서 복직하는 승무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관들이 승무원들에게 묻습니다. 송편을 좀 빚어오는 게 어떻겠냐. 잠깐만요. 출산휴가 후에 복직을 하는데 그게 추석 즈음이면 네, 회장님께 송편을 빚어주는 건 어떻겠냐 하고 강요죠. 송편을 빚어와라? 네. 야, 그러면은 설쯤에 복직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한복을 가져와서 새해 인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 복직녀 중에서도 나이 어린 5명한테 한복을 입히고 그리고 세뱃돈 10만 원씩 넣어주시고. 이것도 다 자발적이 아닌 강요에 의한 네, 강요인 거죠. 이거 회장님이 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중간 관리자들이? 중간 관리자들이 시키는 거죠. 회장님은 그냥 이거 자발적으로 이런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회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회장님이 이성을 잃어버린 듯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것뿐이 아니고 그 아시아나항공 본사의 회장이 나타나는 날에는 나이 많은 직원들은 빼버렸다. 이거는 또 무슨 소리입니까? 네, 회장님이 타운 본사에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첫째 주 목요일에 새벽에 오시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나이 많은 선배님들은 회장님 눈에 띄지 않게 근무를 되도록이면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냥 회장님은 어린 후배 승무원들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으시니까 어린 후배들을 많이 좋아하시니까 되도록이면 나이 든 승무원들은 눈에 띄지 않도록 배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나 시니어급 승무원들 중에서 그날 근무가 오게 되면 팀장이나 파트장들이 지켜서서 회장님이 계신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하게 하는데 결론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지하에 있는 기내 식당이나 화장실 이런 데 숨어 있게 되는 거죠. 아니 무슨 싸이의 강남 스타일도 아니고 회장님 스타일에 맞는 사람들을 전면에 놓고 네,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브리핑도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근무가 아닌 날에도 회장님 스타일인 승무원들은 불러내기도 하겠네요? 쉬는 날인데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오후에 비행인데 그 새벽에 불러내서 비위를 맞추는 거죠. 중간 간부들이 다 이런 일들 선봉에 섰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꼭 회장님 눈앞에서 빼는 것 외에도 평소에 업무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나이로 용모로 차별이 있습니까? 네. 날씬해 보이지 않는 승무원들은 암묵적인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겪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줘서 스스로 그만두게 하기도 하고요. 자괴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아니 출산 후에 체형이 바로 돌아오는 게 아니죠. 이게 사람마다 시간이 다른데 걸리는 시간이. 뭐 이 서비스업이니까 어느 정도 용모에 대한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울증을 겪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줘요? 네, 타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와서 한마디씩 중간 관리자들이 하십니다. 살 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살 빼야 되지 않겠냐 정도예요? 아니면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될 정도로 심하게? 스트레스가 될 정도죠. 선배님이 계셨는데 이게 살이 단 게 금방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압박이 너무 심하니까 결국에는 성격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인 기피증도 오게 되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나중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사직하셨습니다. 회사를 그만둬야 될 정도까지 스트레스를 준다. 그런 케이스가 여럿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럿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게 아주 특수한 한두 사람의 얘기라면 이렇게 방송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게 여럿의 증언이다. 일반적인 일이다. 지금도 이런 일은. 여러분 아시아나 현직 승무원 한 분의 증언을 지금 듣고 계십니다. 뭐 들을수록 이게 참 이게 진짜로 2018년에 일어나는 일인가 의심하게 되는데 또 있습니까? 저희 서비스할 때 알루미늄 호일로 된 기내식을 서비스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오븐 안 온도가 180도 정도 되는데 거기서 뜨겁게 데워서 손님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손님 앞에서는 장갑을 끼고 서비스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맨손으로 그 뜨거운 것을 잡고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승무원들 중에서는 흔히 지문이 없어져서 사실 공항에서 매번 지문인식을 해야 되는데 지문인식이 안 돼서 불편이 많은 승무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왜 이렇게 알루미늄 호일로 씌워져 나오는 것들이 있죠. 오븐에서 구워져서 네. 나오는 것. 그거를 만질 때 장갑을 못 끼고 맨손으로 서비스를 하게 한다? 네. 지문이 지금 인터뷰하시는 분도 지문이 없어요? 예, 저도 오른쪽 지문이 없습니다. 아니,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뭐 기업 정신 자체는 좋습니다만 노동자의 건강까지 해쳐가면서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해도 너무 뜨거워서 못 잡겠어요. 지문이 사라질 정도예요. 라고 해도 그냥 서비스 해라. 이런 거예요? 예, 손님 앞에서는 면장갑도 비닐장갑도 못 끼게 합니다. 손님한테도 사실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장갑 좀 끼고 하자. 그게 위생상으로도 좋다. 이런 제안을 좀 회사에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예, 몇 해 전 비닐장갑 끼고 식사를 해소한 건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회사에 대담은 승객이 보기에는 비닐장갑을 끼고 해소하는 거나 서비스하는 거는 보기 좋지 않다. 하지 마라. 그게 답이었습니다. 예, 아유, 참 그렇군요. 끝으로 이 얘기만은 경영진에게 꼭 하고 싶다. 한마디가 있으시다면? 네, 우리 직원 모두 아시아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시아나가 문 닫지 않게 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게 저희 직원들입니다. 하루하루가 힘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아시아나 직원들을 위해서 실패한 경영진들은 책임 있는 대책으로 고객의 신뢰를 회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아름다운 사람들 그리고 건강한 기업 문화를 가진 아시아나 직원이고 싶습니다. 예, 정말 아름다운 회사의 아름다운 직원이고 싶다. 이 이야기가 저는 절규처럼 들리네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후배들에게는 이런 문화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그런 선배가 되고 싶지 않아서 용기 내셨다는 그 부분에 저는 감동합니다. 예, 분명히 이런 노력들이라면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응원해 주십시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인터뷰를 들으시고 저희 앞으로 제보를 주셨던 분입니다. 현직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한 분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음성 변조가 풀린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음성 변조에 뭐 A 타입도 있고 B 타입도 있는데 A 타입으로 하다가 잘 안 들린다는 문의들이 있어서 B 타입으로 중간에 좀 바꿨어요. 하지만 저는 이분의 목소리를 알잖아요. 예.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왔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책임지고 언제나 음성 변조는 확실하게 해드린다는 거 걱정 안 하시고 제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죠. 호칭 얘기입니다. 호칭. 예. 우리나라 가족들 간의 호칭이 참 다양하죠. 그런데 이게 결혼을 하고 나면 더 복잡해집니다. 아내는요, 남편의 남동생한테 도련님, 여동생한테는 아가씨, 여동생 남편에겐 서방님, 이렇게 부르게 돼 있죠.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남동생에게는 처남, 여동생에게는 처제, 이렇게 부릅니다. 일각에서는 이 전통적인 가족 호칭이 너무나 여성 차별적이다. 이참에 바꾸자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남편의 동생에게 도련님 아가씨라고 불러야 되느냐 이런 거죠. 사실 이제 여성계를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논쟁인데 최근에 더 강력하게 대두가 된 겁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오늘 짧은 토론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 가족 호칭, 여성 차별적인 호칭은 없애야 된다는 분, 세계 여성의 날에 피켓 시위까지 하셨던 분이세요. 배윤민정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배윤민정 씨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어서 가족 호칭을 기존대로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 성균관 유교방송의 최영갑 대표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최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배윤민정 씨. 네. 예, 가족 호칭 바꾸자 피켓 시위까지 하셨어요. 예. 예, 어떻게 그렇게 나서시게 됐습니까? 저는 1년 전쯤에 둘째 아들인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요. 예. 결혼하고 제가 가장 이상하게 느꼈던 건 시가에서 통용되는 호칭 문화였어요. 예, 시가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저는 이분들을 어머님, 아버님, 아주버님, 형님 이렇게 줄줄이 님자를 붙여서 부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중에서 저에게 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며느리님 이렇게 부르진 않으니까. 예. 그래서 생각하게 됐죠.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들은 아내, 형제, 자매를 처형이나 처남, 처제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자들은 왜 남편 쪽 가족에게 아주버님이나 도련님, 아가씨라는 호칭을 써야 하지? 심지어 서방님까지 아가씨의 남편. 내 남편도 아닌데. 예, 맞아요. 그리고 또 왜 북에는 친해칭자를 써서 친가라고 부르고 목에는 바깥 외자를 써서 외가라고 부르는 걸까? 그것도. 이런 문제의식을 가졌고요. 이런 성평등한 가정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가족관계의 호칭을 전면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시위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자, 유교 방송의 최영갑 대표님. 네네. 예, 방금 배윤민정 씨의 주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당황. 이 호칭 문제가 물론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이제 써왔던 문화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서양의 어떤 그런 이제 호칭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과 또, 상대시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변화, 또 어떤 그 여성 차별을 없애는 어떤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저희가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무조건 차별로 인식하는 것은 조금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이건 차별이 아니다. 차별이 아니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이제 모든 사람이나 모든 이제 사물에게는 각각 명칭,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이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그런 호칭, 지칭 속에서 저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호칭이 사라져버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어떤 이름을 대체하거나 이런 경우에 생겨버리면 관계성을 전혀 이제 알 수가 없고, 우리 유교 문화는 특히 이제 전통적으로 그런 인간의 어떤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는 그런 이제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호칭이나 지칭이 사라져버리면, 정확한 그런 어떤, 그 명칭상의 혼란이라든가. 그러니까 호칭을 바꾸자라는 거지. 아예 호칭을 없애자. 그냥 아무개야, 아무개 씨 서로 이렇게 부르자라는 게 아니라 호칭 자체 님자 붙이는 걸 좀 다른 쪽으로 바꿔보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거는 저도 뭐 어느 정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동일하게 그렇게 이제 바꿀 수 있는 기준이 과연 마련될 수 있을지는 좀 더 같이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있는 호칭들의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논의는 해야 되겠죠. 우리 시대가 바뀐 만큼 논의는 해야 되겠지만 무조건 없애자라고 하는 쪽에는 좀 찬성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배윤민정 씨 의견을 좀 들어봐야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호칭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예 이름으로 서양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걸 찾아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로의 이름에 님자를 붙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굳이 새 호칭을 만들어야 한다면 아내와 남편 쪽에 구분 없이 서로의 형제 자매를 동일하게 부르는 호칭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김현정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현정님 이렇게. 그것이 서로 좀 더 현대에 와서는 더 상호 존중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으로서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호칭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남편의 뭐 누나든 남편의 동생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현정님 이렇게. 그런 것이죠. 좀 당장은 어색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이제 미래지향적이고 훨씬 평등한 사회로 가는 길이다. 처음엔 좀 어색해도 이런 말씀이세요. 네네. 자, 최 대표님. 이 대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등하게 그냥 님자를 붙이자 다. 저희가 이제 이름을 잘 부르지 않는 이유는 본래 이름은 부모님이 이제 지어주신 것이고, 그렇죠. 그 이름에 대한 사실 이제 존중으로 예전에는 자나 호라고 하는 걸 이제 써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결국 이름을 이제 상대의 이름을 존중하는 거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조상들의 함자가 혹시 내가 써야 될 일이 나온다 그러면 그 글자를 피해서 글자를 또 쓰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만큼 사람에 대한 이제 이 이름을 매우 중요시하는 건데, 이와 같이 물론 이제 서양식으로 이제 그렇게 가는 거긴 합니다만,
이 사람의 이름자를 함부로 부르는 건 저희 전통이나 이름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의미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아, 사람의 이름자를 뭐 현정님, 누구님 이렇게 부르는 게 우리 전통 문화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네네. 이름을 존중하는 게 이제 사라져버리는 거죠, 사실은. 아, 오히려 이름 불러주면 존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함부로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게, 저희 전통입니다. 특히 손 윗사람인 경우에는 함부로 누구님 이름을 막 섞지 않는다, 부르지 않는다. 예, 그래서 옛날에 이제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호나 자를 불러서 상대방을 그렇게 이제 존중했던 거거든요. 그런 식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부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시아버님을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또 자기 아버지도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이제 하나의 이름으로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불렀을 때. 친가든 외가든 동일하게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는 어머니 똑같이 부르자, 이거. 이렇게 이제 불렀을 때 이 혼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혼동? 예를 들어서 두 분이 같이 계실 때 아버님하고 불렀을 때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얼굴 보고 부르면 돼요, 되기는. 톡톡 치면서 불러도 되고. 그런 것들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은 분명히 구별을 위해서 명칭이 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배윤민정님의 답변 좀 들어야겠어요. 혼동이 올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전통 문화는 원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막 부르지 않는다, 어른에 대해서. 답 주시죠. 혼동이 올 수도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이라는 걸 각자 짓습니다. 아, 근데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도 저기 누구님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 아버님한테는. 그것들은 이제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서 저건 현재에 있는 문화를 조율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무조건 이름에 님자를 붙이는 것만이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서로 끝에 경칭으로 님자를 쓰거나 이런 어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사정 없이 서로 형제자매를 부르는 호칭이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차별을 없애나가는 쪽으로 호칭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전통인데 이렇게 바꿔야 되냐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국립국어원의 표준언어 예절 관련해서 실태 조사를 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이 호칭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그것 때문에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국립국어원이 작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10명 중에 6명이 호칭에 문제가 있다, 바꾸자라고 하셨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성평등한 호칭 문화를 만든다면 이것 또한 후세에게는 아름다운 전통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전통을 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쪽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키자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이 호칭이나 이런 명칭이 있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같이 노력을 해서 평등한 문화들을 만들어갈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런 어떤 명칭이나 지칭 이런 것들이 전통이라고 하는 어떤 테두리 속에 있는 것들을 무조건 우리가 거부하고 어떤 배척해야 되는 대상으로 간주될까봐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도 지금 이제 이 호칭이나 지칭이 사실은 좀 복잡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관계들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가족 문제만이 아니라 사촌, 오촌, 육촌 이렇게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좀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더 복잡해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현대인들은 이걸 접할 기회가 많지 않고 또 가족 수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자연스럽게 모르게 되죠. 사용하지 않게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르는 것을 어느 측면에서는 인정하면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좀 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쉽고 편하고 그런 쪽으로만 또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사실 있습니다. 무조건 바꾸자라고 하지는 말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죠. 또 충분한 논의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람 이름 뒤에다 님자 붙이는 이거는 대안이 일단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 발언으로 저희가 이해하고요. 배윤민정님 마무리 발언 주십시오.
저희 가족관계 호칭은 개인 간의 합의로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호칭 체계는 국립국어원에서 표준 언어 예절을 통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 표준 언어 예절을 토대로 사전과 교과서가 만들어지고요. 그런데 현재의 가족관계 호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북함을 느끼고 있고 심지어 이런 여성차별적인 호칭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호칭 때문에 나는 결혼을 거부한다라는 여성들도 지금 나타난다? SNS를 검색해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런 갈등 모두가 사회적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 성평등하고 탈권위적인 새시대의 가족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표준 언어 예절을 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안을 놓고는 여럿이 일단은 좀 토론을 해서 합의를 하면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아버님, 어머님 관련해서 그렇게 무조건 어른에게도 이름을 붙여서 님자를 써야 된다. 이런 나이 서열을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처음에 얘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아주버님, 도련님, 아가씨 이런 식의 문제들. 그거라도 좀 바꾸자. 처형, 처남, 처제 여기서 관련된 어떤 서열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호칭 체계에서는 아버지가 가장 위에 있고 언제나 차남보다는 장남이 여성보다는 남성이 윗사람의 존칭을 얻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요. 최영갑 성균관 유교방송 대표님하고 배윤민정님하고 통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아주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 본다면 더 좋은 개선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권해보고 싶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교방송 최영갑 대표 그리고 배윤민정님이었습니다. 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은 또 어떤 패널이 나올까 이제는 이거 기대하는 재미가 여러분 생기셨죠. 오늘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몇 주 만에 다시 돌아온 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구 출신의 박용진입니다. 선거 후에 뉴스닥이 계속 스페셜로 다양한 분들을 모셔왔어요. 얘기 들었습니다. 3주 쉬셨죠? 3주. 예. 오랜만에 와보니까 어떠세요?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자리하신 박용진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호칭 얘기 우리가 지금 잠깐 토론했는데 이분의 호칭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바른미래당의 전 노원병 당협위원장. 전 그냥 총재 밀겠습니다. 한국 독립야구협회 총재로 이제는 불러달라. 자꾸 이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벌써부터 총재야? 요즘 다 총재라는 명칭이 없어졌는데 저희 독립야구 연맹만 총재라는 명칭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전 당협위원장도 좀 이게 그렇고 총재도 그렇고 좀 부담스럽고 어떻게 하냐 저희가 회의를 하다가 청취자 의견을 따르기로 했어요. 총재는 아닌 것 같다. 뉴스닥에서 너무 부담스럽다. 이 호칭이. 제왕적 독립야구협회인 것 같잖아. 당연하죠. 제왕적으로 해도 이게 실권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그 연맹이 크지 않아서. 실권 없는 총재. 제가 전당대회에서 빨리 당대표 돼가지고 당당하게 대표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잠깐 제가 진짜 이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이준석 전 위원장. 당대표 나가세요? 바른미래당 당대표 선거? 나간다고 했는데 나가야죠. 공식 출마 선언 하는 겁니까 이 자리에서? 사실 이게 지금 바른미래당 전당대회가 정론관에서 출마 선언하고 이럴 정도까지 그런 당분위기는 아니라 가지고 지금 머뭇거리고 있긴 하지만은 어제는 출마 자체는 할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소문으로만 도는 정가의 소문으로만 도는 게 아니라 이준석 전 당협위원장. 오늘 이 자리에서 출마 선언했습니다. 8월 전당대회죠. 그렇죠. 날짜 안 근데 잡히고. 좀 늦춘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그렇죠. 어차피 이번 선거는 제가 하태경 의원님이랑 둘이 상의해봤는데 이준석과 하태경의 대결이다. 손학규 대표도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손 대표 안 나오신다는데. 안 나오신대요? 네. 그럼 하태경, 이준석.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둘이 앉아가지고 우리 둘이 싸움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니 아무리 정치가 그렇게 가더라도 말이야 너무 자화자찬 다른 거 아니에요? 농담이지 진작에 또 받기는 아니 하태경 의원님이랑 얘기해가지고 만약에 후보 나온 사람 누구든지 간에 그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이번에는 진짜 정책 가지고 토론해보자. 그래서 라디오 나가서 하자 그랬는데 불러주시면 저희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하태경, 이준석 두 분 여기서 공식 출마 선언. 하태경 의원까지 여기서 출마 선언 시켜버리는 거네요. 우리가. 나오시게 할 겁니다 제가.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는
안 나오는 걸로 정리가. 그러니까 그게 손 대표님도 다른 역할을 좀 고민하시는 것 같긴 한데 모르죠. 또 이제 추대하려는 분위기가 있긴 하니까. 근데 본인은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발적 출마 의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바른미래당 상황이 이렇군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하려다가 갑자기 이렇게 셌죠? 뉴스다. 오늘 주제로 바로 이제 좀 들어가 보죠. 부지런히 오늘 가야 됩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상한가 하한가 명단을 대충 봤는데 이야기거리가 아주 많은 분들이에요. 먼저 상한가. 이준석 위원장 상한가 누구 골라오셨어요? 이번에 이국종 교수님 뭐 의료인이신데 비의료적인 이야기로 전 국민의 주목을 받았죠. 이국종 교수 아주대 응급의상센터.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님이 이제 그 보수적 성향을 띄었다는 거 정치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그게 또 자유한국당과 다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전혀 아니라는 게 이제 또 이번에 증명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이국종 교수님의 지금 시점에서의 관심사는 확실히 외상센터나 이런 외상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것에 있다. 이게 확인됐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존경을 받는 거죠. 아니 박용진 의원님 지금 한국당이 사실은 국민 공모를 했잖아요. 비대위원장을. 거기에 후보가 누구누구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뭐 정말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정말 여러 사람 이름이 오르내했더라고요. 100명 정도 된다면서요. 101명. 101명이 추천이 됐고. 당명 공모했다는 얘기 들어봤지만 비대위원장을 모시면서 혁신을 책임질 사람을 모시면서 이렇게 공모한다는 얘기는 참 뜬금없더라고요. 박관용 전 국회의장, 정홍원 황교안 전 총리, 김종인 전 대표 이름도 보이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이해가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이 됐대요. 막 하는 거죠. 못 먹는 감 찌르는데 뭐. 이건 발표한 내용이니까. 이건 총재보다 더한 건데 이거는 대통령이 야당 당수를 경험하는 거는 이거는. 거기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추천이 됐고 허경영 전 공화당 총재. 진중권 교수도 추천된 거라고 있어요. 아니 이게 제가 추천했거든요. 정말 이게 무슨 정말로 혁신을 하고 야당을 새롭게 재편하려고 하는 열정이 느껴지면 국민들도 이렇게 장난스럽게 공모 안 하죠. 그런데 일단 저는 지금 뭐 상한가로 우리 이준석 전 위원장이 좀 올려놓은 이국종 교수도 너무 진지하게 가서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그분들이. 저는 처음에는 이제 국민 공모제에서 나온 어떤 그냥 어떤 근데 추천인 줄 알았는데 원내대표가 가서 진지하게 그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도 그래 한번 나도 그러면 장난스럽게 해볼게 하고 이렇게 대응한다고 좀 보고요. 제가 볼 땐 자유한국당의 지금 상황은 뭐 외과 수술 전문의가 아니라 정신 분석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비대위원장으로 되든가 그래야지 느닷없이 무슨 외과 수술 전문으로 하시고 외상센터 전문으로 그거 설파하고 계신 분한테 가서 정치를 해달라. 그러니까 국민들도 지금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신과 전문의가 가야 될 상황이다. 방금 황상민 교수 추천하신 것 같은데 방금. 심리학자입니다. 아니, 지금 상황에서도 서로 친박 비박 나눠갖고 싸우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국민들이 뭐 이렇게 막 비웃는 것 같지요. 그런 걱정하는 의원들 국민들도 많으세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여당이 이겨버린 게 됐잖아요. 이게 모두에게 다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치는 시소예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야 시소가 서로 재미있는 거지. 아니 무슨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자기는 엉뚱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내부적으로 쌈만하고. 근데 김성태 대표가 이제 이국종 교수를 찾아서 얘기했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인선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절차는 뭐냐면은 이국종 교수가 승낙할 거라고 생각하고 간 건 아닐 거예요. 아닐 거다. 다만 지지층과 당원들에게 우리는 당신들 말대로 이국종 교수에게 어프로치를 쓰나 안타깝게도 이분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내 인사로 하겠다. 뭐 이런 그냥 절차적인 그런 쇼잉이고 지금 그런 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한국 당내 지지층이나 아니면 뭐 당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인물을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파격적인 인물이 올 리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약간 좀 가서 문두드리는 그런 모양새를 취한다. 예전에 서울시장 때도 비슷했거든요. 보면은 홍정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안 나올 거 알면서 가서 이제 두들기는 그런 액션을 계속 취했거든요. 파격적인 인사들을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찾으러 다녔는데 결국 안 됩니다. 하지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를 이런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내로 인선이 마무리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될 사람은 누구라고 계속 보세요? 이제 김병준 총리 후보 과거 얘기 나오는데
안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아 그래요? 김병준 전 부총리설이 제일 지금 강하게 정가에선 돌던데? 근데 이제 지난번에 임명진 위원장 약간 격은 다르긴 하지만은 그 통해 가지고 이 국회 내 정치 경험이 없는 분에 대해 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 약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보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김병준 전 후보 같은 경우에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 경험도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아주 큰 약점을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는 김문수 지사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요? 그러니까 김병준 총리 후보자나 아니면은 그 김문수 지사 같은 분 아니면 예전에 이회창 총재를 거의 지나가듯이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요. 친박 비박 간의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까기 힘든 사람을 이제 속된 말로 어느 누구도 쉽사리 까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추대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뭐냐면 옛날 이회창 총재가 였던 보수 내에서의 정치적 권위라든지 아니면 김병준 총리 후보자가 가지는 그런 상징성 아니면은 김문수 지사가 당내 원로로서 가진 무게감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지하지 않으면은 우선 싸우고 본다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당 내부에서는 오케이 한다 쳐도 국민들이 김문수 전 지사가 비대위원장 와서 한국당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받아들일까 싶은 생각은 좀 드는데요. 정신분석학 전공의가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지금 막 또 지나갔어요. 아, 왜 그러세요? 또 한국당에서 전화 오겠어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지금 제가 납득을 못하면 제가 문제가 있든지 이 상황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국종 교수는 원치 않는 이슈가 되는 바람에 지금 상한가 골라오신 거고 자 박영진 의원의 상한가 가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미 이 코너에서 두 번이나 호랑이다라고 표현을 했던 우리 윤석헌 금감원장입니다. 금감원장. 금감원장 갑자기 왜 상한가예요? 어저께 금감원장이 이렇게 기자 간담회를 했어요. 취임 2달 동안 조용히 있으시다가 제가 오늘 일부러 신문 하나 들고 왔거든요. 조선경제? 조선일보의 경제인데요. 경제면 딱 일면에 전쟁을 선포했다. 금감원장 윤석헌이 전쟁을 선포했다. 호랑이가 드디어 으르르렁하게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금융사들과 전쟁도 각오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3년 동안 없어졌던 종합검사를 이제 다시 재개하겠다라고도 하고 지금 뭐 곳곳에서 삼성증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안보험과 관련된 보험사의 문제부터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부터 상당히 많은 난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원리 원칙대로 가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했지만 사실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상위기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태 관련해서 분식회계 문제를 하는데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한테 원래 당신들이 내놨던 원안을 수정해라. 그래서 삼성이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게 아니고 그냥 과실이다. 개인의 실수. 근데 고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이라고요. 하고 원안을 고소하고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또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일 때 제안했었던 노동이사제 이 문제를 근로자 추천 이사제라고 해서 이번에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또 밝혔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제야에 있을 때는 막 얘기하다가 장관 자리에 애들이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보통 얘기를 수정하는데 이분은 그러지 않고 그게 맞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다. 이렇게 갑니다. 제가 왜 이분을 이렇게 높게 판단을 하느냐면 만일에요. 회장님 뜻하고 조금 다른 발언을 할 수 있는 레드팀이 이사회에 있다고 그러면 아시아나항공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경영 판단과 합리적인 어떤 선택들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서 회장님 관심사, 회장님이 하고자 하는 일, 회장님 스타일. 나는 딸바보야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딸 이쁘다고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식의 회사 경영 때문에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잘 나가다가 유일하게 알짜 기업이었다가 지금 얼마나 출렁거리고 있습니까? 이 난기류에. 그래서 저는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게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업이 합리적 선택을 시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그런 면에서 우리 윤석헌 금감원장이 자신의 입장을 그대로 지켜가겠다고 하는 건 호랑이답다. 이준석 위원장 동의하세요? 뭐 이건 정무위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금감원장을 굉장히 이슈화 시키시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릅니다. 이 이슈는. 솔직하게. 자 그럼 박용진 의원. 오히려 이게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 엄청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일부러 그러니까 정무위셨잖아요. 정말. 국회에서도 그럼 이런 분들한테 좀 힘을 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후반기에도 정무위에서 있겠다라고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잘 못하고 있는 건 여당이라 할지라도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하고요. 예. 잘하고 있는 건 여야 할 것 없이 같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움직임을 놓고 기업을 옥죄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우리 국민들 골탕 먹였던 대출금리 조작 어느 은행은 10,000건이 넘는 대출 조작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그럼 가만 내버려두는 게 알겠습니다. 기업을 그대로 기살려주는 건 아니죠. 박용진 의원님 정무위에서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좀 계속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정무위 활동하시는 분들 전 대단하다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세부 안들은 보면은 공무원 중에서도 굉장히 엘리트식이 강하고 똑똑한 사람들과 상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공부를 또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게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의 한나라당의 정책통으로 정치권에 처음 들어왔던 유승민 비례대표 의원이 정무위 갔었거든요. 그때 하루 종일 공부해가지고 이제 싸우더라고요. 본인이 경제학 출신이긴 하지만은. 아주 초기 말씀하시는 거군요. 첫 초선일 때. 그런데 그걸 보면서 국회에서도 진짜 정무위원들만큼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국민 경제, 서민 경제 전반과도 밀접하게 다 했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정말 책임감 가지고. 국회 들어오시면 정무위로 오세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낙선자에게 용기를. 자, 알겠습니다. 상한가 정리하고 하한가 얼른 가보죠. 하한가. 박용진 의원 하한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당이긴 하지만 잘못하면 비판받아야 된다. 송영무 장관이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 어제부터 하여튼 떠들썩해요. 여러분 무슨 일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국내 성범죄 예방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장이었어요. 뭐였어요? 간담회요. 간담회를 하면서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여성들도 행동거지를 잘해야 된다. 아니 무슨 성범죄 예방하자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부적절한 발언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가 뭐 성고충 상담관들과의 간담회 자리였는데 해명은 했습니다. 해명 내용은 뭐냐면 그 여성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해서 여성의 행동고지를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말을 빨리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말을 빨리 하다 보니 중간에 말을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그 납득이 잘 안 간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작년 11월에 JSA에서 그 판문점에 있던 그 병사들을 상대로 식사 전에 한 말씀 하시다가 식사 전 얘기하고 여성의 미니스커트는 짧을수록 좋지. 미니스커트는 짧을수록 좋다. 이 발언에서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 발언을 해서 한번 고충을 치렀던 분이라 이게 일맥상통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 저는 그 발언보다도 그 다음 발언이 더 문제였다고 봐요. 다음 발언이 뭐였어요? 따님이 있으시더만요. 딸이 있습니다. 따님이 있는데 이제 장관. 뭐 우리 부인이 우리 아내가 우리 딸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 여자의 일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많다. 이것을 깨닫게 해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를 조심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사실은 더 화가 났습니다. 뭐냐면 저는 딸은 없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여자의 일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많다. 자기 딸에게 이것을 깨라고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깨닫게 하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굴복해라 이거예요. 그 해화역에 모여가지고 분노하고 있는 여성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그 근본적으로 차별받고 있고 고통을 느끼고 있는 여성들에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게 장관이 할 발언은 아니라는 절대 거예요. 아니 이제는 우리 시대 아버지가 할 얘기도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하셨으면 그냥 우리 아버지가 잘 모르시니까 이러고 넘어가겠지만 지금 장관님 아닙니까? 장관님이 이런 시대착오적인 발언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저는 이제 바꿔주십시오. 이게 장관님의 인식도 바꾸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도 바꿔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여성의 그 차별적인 사회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회를 깨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발달하려 그러면은 성평등 의식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 성평등 정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성부가 총괄해서 이제 관장하는 것처럼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문제점들은 여성부가 아닌 곳에서 이제 드러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회 강요들이 전부 다 꼭 여성부만 그럴 것이 아니라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정책 위반할 수 있도록 저는 역할을 나눠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거든요. 국방부에 있어서 여성 정책 같은 경우에는 또 여성부 밖에서는 또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일 힘이 약한 부처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직 개편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이게 왜냐하면 정당도 보면 청년 정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청년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놓으면요 거기 모여가지고 맨날 이제 뭐 일 처리시키고 뭐 청년 비례대표 국회의원한테 맨날 청년 정책하라 그러는데 사실 청년 일자리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거대한 정책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뭐 거의 딱 떨어처럼 독립 영역처럼 하다 보니까 실제 일이 안 진행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뭐 청년 정책
정책도 청년 정책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모든 정책을 해야 되는 것처럼 여성 정책도 그런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가 살 수 있게 좀 제도 개편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말실수라고 그러셨지만 진짜 이 공직자들의 말실수는 그냥 실수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표현해서 무리를 빚은 적도 있어요. 송 장관님. 네. 말실수라고 하고 넘어가기에는 제가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 그래서 또 국방 업무 이외의 일들로 논란이 많고 예. 그로 인해서 사과를 하신 적도 많으세요. 예, 그래서 예. 그 송영무 장관이 그 단순히 이제 뭐 말실수라고만 얘기하고 넘어가실 게 아니라 한번 전체적으로 그 우리 장관의 말의 무게, 예, 국무위원의 말의 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진지하게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냥 앞에 말은 저는 해명을 믿고 싶습니다. 설마 아직도 그렇죠. 뭐 밤길에 뭐 조심해라 여성에게 책임을 넘기는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다음 발언이 오히려 예. 가정에서 이런 걸 깨닫게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 정말 그게 더 타당하지 않는 그 다음에 혹시 말이에요. 있었을지도 몰라요. 깨달은 다음에 그걸 깨기 위해 노력해라.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준석 전 위원장의 네. 하한가 짧게. 저는 이번에 친박을 골랐거든요. 친박이 하한가 오랜만에 나왔네요. 친박. 이건 약간 예고편인 것 같은 게 지금 친박 비박이 좀 비대위원장 놓고 당권 경쟁 비슷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외로 이게 다른 곳에서 촉발된 어떤 문제 때문에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 무슨 문제요? 이번에 이제 KT가 99명의 후원금을 이제 의원과 정치인들에게 전달한 것이 이제 몇 달 전에 보도가 됐었는데 2016년에 그렇죠. 총선 때 99명한테. 그런데 그 99명 명단에 실체 이제 이름과 금액이 이제 나올 거라 이제 보도로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며칠 전부터 그 언론사에서 이제 취재를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안에 보면은 저는 그 명단을 대충 듣고 나가지고 보면은 자금의 성격이 과거에 KT가 해명했던 것처럼 대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소관 상임이나 이런 곳에다가 이렇게 좀 돈을 뿌리는 것처럼 보였던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좀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99명이 누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친박이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미 아니고는 전혀 그 대상자로 지정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명단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아마 어쩌면 그 명단에 있어 청와대와 교감이 그때 있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단순 대관 업무였다는 말이 없어지게 되면은 친박이 또 한 번 도덕적 차격이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99명의 그 명단, 그 리스트 때문에 친박이 또 한 번 타격받을 수 있다. 지금은 그냥 대관 업무 하다 보니까 기업이 일하는데 좀 도움 필요해서 그렇게 했다는 취지로 돼 있어요. 해명을 보면은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닥 지금 뜨겁게 진행을 해봤는데 말실수도 한두 번이 말실수지. 이거는 반복되면 실수가 아니다. 윤수진님 그런 문자 주셨고 혹시 말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정신 인식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을까 하는 또 그런 문자들도 좀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오늘 여기저기 많이 등장하는 그런 뉴스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오랜만에 하여튼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준석 전 당협위원장, 총재님, 당대표 후보님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뉴스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99명의 명단을 뉴스쇼에서 좀 발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취재 더 해주세요. 최홍팔님 저희한테 당부해 주셨고요. 오늘 호칭에 관한 짧은 토론이 있었는데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춘희님은 도련님이니 뭐 아가씨니 서방님이니 이런 호칭은 듣는 사람도 불편합니다. 저는 60된 사람인데 저한테도 아직까지 아가씨라고 부르면 난처해요. 이런 문자가 맞습니다. 김성희님은 며느리도 이름이 있는데 뭐 누구 애미야 이런 거 듣기 싫다 그런 말씀 주셨고요. 반면에 6179님은 가족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고유한 호칭인데 이거를 왜 부정하는가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들도 들어오는데요. 이택수의 여론에서 여론조사로 한번 돌려달라 이런 주문이 많아서요. 방송 후에 제가 이택수 대표하고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7시 반에 돌아오죠. 고맙습니다.